요즘에 그 JTBC에서도 뭐 붙어서 화제가 됐는데 유시민과 진중권 그 외에도 뭐 SNS를 통해서 서로 이 진중권이 이쪽 진영 같은 진영이었었는데 이쪽 진영을 향해서 아주 날선 독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시원한 얘기를 우리 공감이 가는 얘기를 진중권이가 요즘 많이 해요. 근데 일생을 그 좌파로 살아놓고 어디가 획 돌아서 가지고 지금 하는 거 보면은요. 진중권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우리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진중권은 네.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네, 네. 진중권은 정말 그동안 뭐 세월호 등등 해서 우리 사건의 고비마다 말하자면 우파를 공격하는 저격수로서 굉장히 심한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게 되게 진영 논리였는데 이분이 이제 결정적인 이번에 돌아선 이유가 조국. 그러니까 아무리 저는 이걸 보면 진중권 같은 사람은 그나마 양심이 있는 진보 학자다. 그러니까 조국을 지켜보니까 도저히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며 계속해서 이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던 사람이 정작 자기 일을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사모펀드 뭐 학교 문제 이걸 보고 난 뒤에 진질머리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자이기도 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의 진영 대 진영과 싸울 때는 자기를 보다 강화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이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판단을 했고 뒤늦게나마 양심이 이제 발동한 거고. 그런데 유시민은 이제 이 진중권 씨가 더욱더 이제 열받은 거는 사실상 진중권 씨는 조국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공격한 보다는 조국이 한 거에 대한 팩트를 나열하는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 유시민 씨가 그 조국에 대한 옹호하는 걸 보고 아니 그 부인이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몰래 빼낸 거는 누가 봐도 증거 인멸. 그러니까 증거를 숨기기 위한 건데 그거를 검찰이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가져갈 것 대비해서 오히려 증거를 보존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유시민 씨가 이게 완전히 이 상식과 이 논리가 완전히 뭐 흔히 말하기는 60대 넘은 사람이구나 노인이구나 뭐 착각하고 있구나 아니면 시대착오적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그저께 JTBC에서 이제 붙었지 않습니까? 붙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핵심 보니까 유시민 씨가 막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완패당했어요. 진실 앞에 그럼 이길 수 없죠. 아무리 많은 말하자면 미사 요구를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중권 씨는 서서히 그 진영에서 밀려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올바른 진보가 제대로 서려고 하면 진중권 씨 같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실과 진실에 기반해서 그 반대 진영에 대한 공격 그거는 뭐 우리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또 대받아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에 기반을 한 그렇죠. 그죠? 사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 사람.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말하자면 그 조국이 당한 걸 보고 그동안에 그 조국 사태 이전을 보면 자세히 하면 이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대권 주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죠?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넘어지는 과정에 나중에 유시민 씨가 갑자기 조국을 옹호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관종이다. 그리고 후계자는 저여줘 라고 설치는 것 같았으나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유시민 씨는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대화하기 힘든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다 할 정도의 굉장히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유시민 씨도 이 건으로 훅 간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그나마 지금 이 진중권 씨는 자기 양심을 느껴서 그 최성해 총장님이 학교 그만두니까 본인도 사직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앞으로 어떤 변신을 또 변명을 진중권이? 유시민 씨가 더 할지 지금 진중권 씨는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저는 관계 시대라고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진리가 거짓으로 변하고 거짓이 진리로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그저께 이분들이 토론했던 것도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와 MBC 등 언론을 보시면 이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KBS 뉴스가 올해 4월 15일 날 있을 국회의원 선거는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이다. 이걸 뉴스 제목을 해서 9시 뉴스에 한 거예요. 보통 정권 중간에 있는 그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지 어떻게 해서 그게 야당 심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9시 뉴스에 출연시켜가지고 약 10분 동안. 그러니까 이분이 9시 뉴스에 출연할 만한 그럼 이슈가 아니잖아요. 이슈가 없어요. 네. 그런데 종로에 나가실 것이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사전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이네. 대놓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총리로서 대선 후보로 가려 그러면 대통령과 각을 지어야 된다 그러던데 앞으로 대통령하고 어떻게 각을 지을 것입니까? 마치 대선 후보로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그렇게 아이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한 10분 간격으로 시간을 뒀고 그러면서 지금 패스트트랙 통해서 선거법을 고친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양당 체제로 있던 것에 대한 것을 탈피해서 다당제로 변하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개정이다 또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이 정권의 무지막지한 말하자면 좌파 독재, 독주를 공격해야 될 시간에 그걸 지적하거나 공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정치 형태가 아주 다당제로 가서 좋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하는 식으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 황교안 대표에게도 출연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주 갑이 없다. 이거 보통 이럴 경우에는 언론이 많이 쓰는 수법이죠, 이런 거. 그래 보통 있잖아요. 이런 출연시키려 그러면 겁이 비슷하고 볼 경우에는 두 사람의 출연 날짜를 확정해놔놓고 출연시킵니다. 그렇죠. A가 A, B가 확정되고 난 뒤 오늘은 A, 내일은 B. 그렇죠. 그런데 B가 지금 여기에 불공정하다고 보도가 있는 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B가 확정도 하지 아니하고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A부터 강행하는 거죠. 그리고 B는 보니까 아직 확정되는 대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무덤을 파헤치겠다 하는 도울의 방송을 그대로 KBS에서 낸 거라든지 또는 그 김재동이라는 자 1회 출연료 350만 원, 연간 7억이 넘는 돈을 줘서 출연료를 줘서 김재동이라는 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김정은 일렬히 환영한다. 그런 백두칭송위원회. 그러니까요. 그 인터뷰를 해 그러니까요. 보더라든지 또 가까이는 여기 지난 8월 15일에 정건 목사가 역시 주도한 집회였는데 거기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광화문 일대에. 그런데 거기에 단 3,000명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단 3,000명.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서초동에서 이제 조국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조국 수호 집회 거기에는 몇만 명이 모이는데 몇만 명 모이는데 200만 명이 모였다고 톱뉴스로 보도한. 자 이러한 언론 지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툰 용기 뭐냐면 기레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시민 씨가 기레기라고 주장했던 데는 이른바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에서의 야당이었을 때 그때 박근혜와 이른바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 뉴스를 보고 그래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진중권 씨가 반론 제기하기를 니네가 더 하지 않냐 지금 더 심한 이거는 그것 때는 과장이었다고 하나 과장이었을까 또는 정권에 조금 유리하다고 하나 니네는 거짓말 자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어떻게 정경심이가 가져간 것이 그게 증거인멸인데 그걸 어떻게 증거 보존이라고 뒤바꿔 말을 하느냐라고 공개를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유튜브를 보느냐 오늘 이봉규 TV를 포함해서 왜 유튜브를 보느냐 이게 유튜브가 아니면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 기자로서 33년째예요. 87년도 입사했습니다. KBS 87년도 입사예요? 예. 경제부 기자를 오래 했고 지금도 기자였고 그래서 제가 이 왜 공영 노조를 하고 있냐면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이었는데
어떤 뉴스도 보니까 왜곡 편파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먹히지 않을 뿐더러 위에 사람들도 밑에 눈치를 보고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 노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노동조합을 하면 보니까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막 그 온갖 집회를 다 하니까 그럼 나도 보호를 받으려면 노조에 가입해야 되겠다 해서 공영 노조에 들어왔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영 노조 KBS 노조가 3개 있는데 네. 이게 좌파 성향의 노조, 그다음에 중립적인 노조, 네. 공영 노조가 있는데 원래 이게 적었어요. 네. 그런데 이 정권 잡고 나니까 여기 들어오면 네. 보호를 받고 뭐 좋은 보직을 받고 아하. 특파원 보내주고 아하. 뭐 이러니까 여기 싹 들어가고 이게 제일 큰 노조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방송사에 지금까지 없었던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MBC는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는 혁신위원회. 거기서 KBS만 예를 들어서 거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15명의 그 기자, PD 등 좌파 성향의 노조가 주로 가입됐는데 얘들이 선배를 불러가지고 몰래 소환해가지고 과거 5년, 10년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한 보도 내용이 그게 편파적이 아니었니? 네. 뭐 그때 기자협회에 활동한 것이 뭐 기자사회에 분간시키고 오. 그래가지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불렀을 때 안 나가면은 처벌받고 그죠? 네. 그리고 거기서 조사받은 내용을 외부에 알려도 처벌받는 이건 뭐 공포위원회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인민위원회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방송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정권 초기에.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언론 지형상에서 누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기자 정신이 있고 이렇게 노조위원장님 계시고 그러면 좀 똘똘 뭉쳐서 어떻게 안 돼요. 뭔가 안 됩니까 안 그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옛날에 뭐 식자 우환이라 그러는데 네. 식자 비겁 아주 비겁해졌어요. 자리가 걸려 있고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옛날 같으면 나라가 이렇게 변한다, 체제가 바뀐다면 벌써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길거리에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자유한국당 예. 그 집회를 금요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네. 아니 이 체제가 이렇게 변한다는데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쏟고 있거나 하나 둘째 소득이 3만 불 넘으니까 잃을 게 많아요 다. 1987년 체제는 소득이 10,000불 그때 10,000불 정도였고 지금은 3만 불, 3만 2천 불 된다고 그러니까 더 많아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채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주식도 있고 하는데 이 잘못 불리면 내가 이 잘리면 지금 강남 아파트 부금 넣는 게 얼만데 이거 매달 넣어야 될 돈도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말을 바꿨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체제가 바뀌어서 그러면 전부 다 잃을 수가 있다. 잃을 수가 있다. 예.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주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네. 언론 지형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대명천지에 언론사 내부에 공영방송 안에 이런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후배가 선배 불러가지고 당신 이거 뭐 했지? 조사해가지고 징계. 그래서 MBC는 16명이 해고됐습니다. 수십 명이 정직됐고 KBS는 17명에 대한 징계를 하다가 제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겼어요. 예. 그래서 스톱됐어요. 예. 징계하는 직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싸우면 되는데 네. 안 싸워요. MBC는 소송을 늦게 해가지고 지금 16명이 해임이 됐는데 어쨌든 그게 MBC 뭐 할 것 없이 곳곳에 지금 뭐 국정원, 경찰 다 그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벗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안에 지금 말하자면 혁명 자기들이 불렀던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체제 변혁이 인적 구성, 인적 변혁은 했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변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네. 법을 바꿨어.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도 바꾸고 공수처법도 만들고 그리고 무슨 원전이다, 소득주도 선장이다, 9.19 남북 합의다 이걸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 어디로? 그렇죠. 북한 쪽으로. 예.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장악된 언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왜 장악됐냐? 민주노총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장악하고 있냐면 민주노총 안에 언론 노동조합이 가입돼 있거든요. 네. 거기가 130여 개가 돼요. 방송사가 다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가 있네. 예. 방송사 130여 개고 조합원이 14,000여 명. 네. 그래 있으니까 민주노총 소속의 언론노조위원장이 MBC 사장, KBS 사장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노조가 장악돼 있다는 이야기는 노조 출신의 위원장이 사장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주요 핵심 보직들이 그 대부분 노조 간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청와대에서 사장을 임명해가지고 너 뭐 해 하면은 마음에 안 들 때는 이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밑에서부터 장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좌파 노조가 다 노조가 같은 편이니까 다수니까 이게 노영 방송의 노영 국가가 되고 다. 그러니까 KBS와 MBC 등 해서 기자와 PD의 한 90% 정도가 과거 보수 정권 때부터 여기 가입돼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수 정권 때부터 언론은 장악돼 있었어요.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 최순실 사태 났을 때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방송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촛불 난동을 그 다 가짜 뉴스로 넘어간 거 정확하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광우병 사태가 예. 좌파 정부 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 이명박 정부 이명박 때죠. 정부 때. 그때도 그랬잖아요. 왜요? 강우병 뇌송송 구멍 다 얼마나 KBS, MBC 그냥 그 보도를 아이고 참. 제가 예. 그 스타일을 했는데 예. 엄청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MBC PD 수첩에서 했다고 하나 MBC PD 수첩에서는 크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KBS, MBC, SBS 이 방송에서 메인 엄청난 뉴스에서 양의 보도를 했어요. 거의 보도의 기사를. 절반 이상을 하루에 그럼요. 그걸 몇 개월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외에 문창극 보도, 뭐 이승만 네. 대통령이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했다는 것 등등 엉터리 보도들. 이게 보도들 전부 다 좌파 정권이 아니라 우파 정권 때 있었던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파 정권 때 이미 과거 노무현 그 앞에 김대중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성향의 언론들 뽑았고 또 좌파 매체에서부터 경력직이라고 해서 특별 뽑았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이미 그 공영방송의 피가 DNA가 많이 바뀌어졌다. 예. 그 이후에 뽑은 사람들은 도제 형식으로 기자가 선배가 후배를 교육시키고 하니까 그 대부분 좌파 노조에 가입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통상 이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사측의 반대 개념으로서 네. 근로조건이 안 좋다. 또는 임금이 별로 일 많이 시켜 먹고 안 준다 할 때는 단체 이름으로 교섭을 하거나 노동 3권에 의해서 보장받는데 지금 언론사의 노동조합은 이거 근로조건 개선 가지고 싸우는 건 거의 없어요. 정권의 나팔수. 정치적인 이유 가지고 그렇죠. 파업을 하거나 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장도 집어넣으라고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언론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이 다투는 것도 네. 핵심은 뭐냐 언론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바로 알릴레오 니네가 방송한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 많지 않느냐. 네. 그게 기레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뭐 딱히 반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체제를 변환시키고자 하는 좌파 정권과 좌파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을 때 말하자면 대통령이 바뀐다든가 총선에서 우파가 압승을 하면 상황이 변해서 다시 말해서 성창경 위원장 같은 그런 우파 세력들의 언론들이 복수의 칼날을 쓸 수 있을까요? 뭐 복수라기보다도 네. 지금 보복. 뭐 보복도 그렇고 보복해야죠. 예. 예. 보복해야죠. 지금 이제 보시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태생적으로 보면 약간 왼쪽이에요. 그런데 워낙 여기가 그 권력과 결탁을 했고 또 민주노총과 결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좌파 성향의 노조는 저는 한 10%에서 20%?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코어는 한 10% 된다고 하면 나머지 한 5, 60%는 어중이들 말하자면 여기가 가야 아까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데 분리가지 아니하고 여기 가면 보직을 받고 여기 가면 특파원도 갈 수 있다 하는 이익이 그 보장되기 때문에 가는 사람 많아서 나중에 우파 권력이 따져오면 또 따라올 사람이 많다. 그런데 지금 이미 좌파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딱 장악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견고하게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파 권력으로 바꿔줘도 KBS, MBC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힘들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우파 정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왜 넘어갔냐? 어쨌든 좌파 노조가 중심이 돼서 탄핵할 때 2016년 10월 24일 날 JTBC의 태블릿 PC 보도 나고 난 이후에 일제히 그야 박근혜 정권을 마치 마녀 사장하듯이 보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노하고 스톱하고
견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해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 그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언론 대책이다. 네. 언론이 바뀌지 아니하면 군대가 근데 할 수 없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네. 왜 할 수 없겠어요. 네. 얘네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조사하면 네. 방송법 위반, 무슨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할 사람 그만두고 네. 징계를 매길 사람 매기고 해야 되는데 우파 정권 때는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대부분 다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사장이 자기가 욕 들어먹기 싫으니까 그냥 왼쪽 오른쪽 탕평한다고 적절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인 중립 보도는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기울어져 있으니까 대놓고 그냥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서는 방송하기 힘들다. 제가 이 탐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왜 이런 가능하게 됐냐면 지금 방송이 사실 신문은 조중동을 포함한 이런 언론들은 민주노총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네. 방송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방송은 KBS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회사가 네. 한 10개 가까이 돼요. KBS, MBC, YTN, 연합, 네. TBS, 그죠? 네. EBS, 네. KTV, 그러고 아리랑 TV, 네. 뭐 이런 거 따지보면 국회 TV. 네. 그 방송 자체가 그 임기가 있는 사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누가 주인이냐? 노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 노조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노조는 잡아 성향이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에 정권을 만약 누가 잡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케이블만 하더라도 포화 상태다. 네. 게다가 주인 없는 이런 그 공적인 지배 구조를 가진 방송사가 8개, 9개 되는 거는요.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습니다. 네. 대개 1개, 2개지. 그래서 방안은 통폐합을 하고 네.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과감한 네.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감히 현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 개혁은 어떻게 뭐 복수다, 뭐 보복이다라고 표현을 내가 못하겠지만 어쨌든 몇 개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언론 노조를 다 없애는 건 어떻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없애는 것 자체는 네. 이 헌법에 뭐 노동조합 활동하는 권리가 되어 아니 있지만 언론은 그러니까, 언론은 노동조합을 없앤다. 그것도 언론만은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노조를 하되 노조가 정치 활동을 못 한다. 말하자면 순수하게 임금 교섭이나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어도 특히 공영 방송은 일정 조한 그 유보 조건을 주어서 제한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그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저는 볼 때 CEO가 들어와서 네. 지금 대한민국에 고칠 거는 뭐 이런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민노총 예. 또 그 저기 정교조 할 것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 좌파 단체들 이걸 누군가 리더십이 강한 리더십이 와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네. 지금 영국의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이 막강했던 이유는 바로 노조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네. 대처는 그 석탄 노조와 싸워서 그 석탄 노조가 한 파업을 하면 몇 달 하기 때문에 이 석탄 노조가 옛날에 보수당과 노동당을 네. 바꿔가면서 자기들이 정권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한 겁니다. 이번 겨울은 혹독하게 추울 것 같아. 여러분 미리 탄을 준비해라. 몇 개월치. 이렇게 해가지고 저 석탄 파업 노조에서 10% 이상 임금 이상을 요구할 때 20% 정도 절대 안 들어줍니다. 파업해도 좋다. 한 달, 두 달, 3개월 지나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을 하니까 저기가 자빠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불법 행위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형사처벌 다 했고 레이건도 마찬가지로 항공 관제사 파업을 할 때 그걸 안 들어주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대자동차가 한 일주일만 파업해 보십시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정치인들이고 할 것 없이 중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재를 누구에게 하냐? 사측에 가서 들어주라고 압박을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간을 다 키워놓고 왔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고통을 네, 알겠습니다. 겪어야 된다. 어렵네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아니 어려워요. 제가 지금 볼 나라 때- 망하는 것보다 아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것보다 네. 그런 리더가 나와가지고 수출 지금 계속 11개월째 12개월째 내리막길 그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수출 못해도 좋으니까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국민에게 그걸 깨려면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노조가 변해야 돼요. 노조위원장과 지금 KBS 노조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노조위원장 스스로
내가 목숨 걸고 내 이 조직을 해체시켜 버리겠다. 언론에 무슨 노조냐? 이러고 다 때려 부시기 전에는 제가 볼 때 답이 없어요. 누가 그 지도자가 나와서 지금 민노총을 그 표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박사님. 노조가 깨부셔야 돼요.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표는 당선하고 난 뒤에 네. 다음 뭐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노조를 없앨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이렇게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뽑아주는데 어떻게 네. 자기가 자기 부인을 합니까? 그건 더 힘들죠. 생각해 보십시오. 민노총에서 언론 노조를 뽑아줬는데 네. 조합원들이 그걸 선거해가지고 아니, 민노총 말고 저는 지금 언론 노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 MBC에 그러니까 언론 노조라는 게 뭔가하면 민노총 안에 있는 언론 노조가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걸 다 거부해야죠. 우리는 민노총 말 안 듣겠다. 근데 공중파 방송인데 왜 민노총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언제 공영방송이다 이러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 왜 정치 논리가 개입되느냐? 정치 논리에 개입된 노조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다. 노조원 전체의 이름으로 이 노조는 없애고 KBS 사장 이거 뭐고 다 사퇴 내라. 그러고서 정치 논리에 개입된 국장들 이거 뭐고 같이 다 사퇴하자. 이렇게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밑에서부터의 개혁이 없으면 누가 지도자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바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 밑에서부터 네. 스스로 하는 거는 정말 힘이 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빨고 있는 사탕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자기가 입에서 안 대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니까 사탕을 뺐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 개혁은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네. 영국도 미국도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표 때문에 민심 때문에 정서 때문에 때법 때문에 그래서 민주노총이 백주에 경찰 폭행을 해하고 이빨 부러뜨리도 또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도 거기는 구속 안 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뭐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청와대 진입한다고 하니까 그걸 영장을 때리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대한민국은 법이 지금 아주 잘못돼 있고 굽었다. 쪽팔린 게 아니고 굽었다. 참 어렵네요. 어려운 시대에 좀 우리가 살고 있는 국민들이 참. 근데 이사님 저는 그 어렵지만 이게 기회라고 봐요. 왜 기회냐? 지금처럼 대한민국 체제가 이렇게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한국 전쟁 때는 우리와 복장이 다르거나 말씨가 틀린 사람들이 탱크를 밀고 내려와 가지고 부산까지 낙동까지 밀렸지만 지금은 우리와 말이 똑같은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지금 곳곳에 민주당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사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사파들이 우파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뭐 법이 통하도 안 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추진한 걸 보아서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겪은 우리로서는 다음에 이것보다 더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 들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걸 기회를 잘 삼으면 지금 뭐 밖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에너지를 만들어 드리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황 대표는 지금 뭐 열심히 안에 내부적으로 오늘도 보니까 본인이 직접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투쟁력이 있으면 안팎으로 잘 콜라보를 해서 에너지가 지금 우파 국민들 가운데 이런 이봉규 TV 등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몰랐던 이승만, 박정희, 언론, 경제, 외교 지금 곳곳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특화된 유튜브를 보고 국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 이게 기구나 하는 거를 전문가들 통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게 기회다.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어렵네요. 국민들한테만 요구하고. 근데 국민들이 지금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준비되어 있는데 국민들한테만 미루고 정당도 못 막아주고 언론 노조한테 당하는 우파 언론 노조도 못 막아주고 민노총은 계속 장악하고 있고 그 민노총을 견제할 수 있는 없고 진짜 어렵네요. 진짜 과감한 리더십이 나와서 싹쓸이 해가지고 진짜 아주 박살을 내는 이거 아니면은 순탄하게 해서는
제가 볼 때 오늘도 느꼈지만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이 나라 참 어렵네요. 네. 어떻게 국민들만 이렇게 탄압받고 이렇게 엉망인 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또 뭉쳐서 어떻게 뭐 하나님이 뭐 포기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